TVN 특집 릴레이 인터뷰 미래의 교통혁명을 꿈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위해 필요한 선제 조건,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정구민 학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분이십니다. 도로교통공단 미래사업추진단 김정래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자율주행차 어린 시절에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구민 교수님은? 네, 이게 요즘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 중에 네.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신세대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릴 때 보면 이제 전격 제트 작전 키트 뭐 이런 거 좀 네네네, 있었죠. 기억납니다. 예. 네. AI 부르면 오고 네, 그다음에 또 어디든지 달려가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예. 네. 그러면서 이게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합쳐지면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 오겠구나. 뭐 네. 이런 거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알고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 이 자동차가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Z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요청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음식이든 모든 서비스를 받듯이 네. 이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이동을 할 때 네. 좀 더 선택도 할 수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있어서 정보를 다양하게 융합해서 네. 좀 더 최적 어떤 노선이나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만화나 아니면은 할리우드 공상 영화에서나 생각해 왔던 또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교수님, 정구민 교수님, 네. 완전 자율주행의 이제 단계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최종 단계가 될 텐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의 정의를 어떻게 볼 거냐는 이제 사람의 수준으로 운행하면 완전일까? 네네. 아니면 사고율이 0이 되면 완전일까? 그래서 완전이라는 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2015년에 이제 테슬라나 현대 등에서 고속도로 한차선 자율주행이 상용화됐고요. 지금 네네. 아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작년을 지나면서 이제 네. 구글이 어떤 도시에서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를 일정 도시에서 서비스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기존 자동차사들은 거의 어떤 고속도로 수준의 네. 자율주행이었는데 이제 도시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신호등을 인식하고 도시도 갈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좀 선보인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트럭 진화가 좀 빨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나르면은 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떤 미국과 중국에서 네. 어떤 횡단 트럭 같은 경우에 대륙을 횡단하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네. 그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자율주행 트럭에다가 뭐 상품을 많이 실어서 나르면 네.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트럭은 벌써 한 개 업체 상장해 있고요. 한 3개 업체 정도가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곧 아마 자율주행 트럭 시장이 이제 네.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네.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로 가는 이런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몇 년도쯤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뭐 아직은 먼 얘기인데 보통 뭐 2030년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기술 시장에서 10년이면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거라서 좀 적인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 2030년 정도면 어느 정도는 좀 네.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고 전문가의 또 정구민 교수님 말씀이니까 한 2030년 한 9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김 부장님, 네. 중요한 건 차도 스마트해져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되지만 도로도 그만큼 지능형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시대라는 게 네. 차량에서 센서를 통해서 인지한 걸로 AI가 판단해서 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런 모든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러는데 통신도 필요하지만 인프라 상에서 서로 간의 안전이나 위험 정보들 네. 또 그리고 소통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율협력 주행 형태로 서로 간에 주고받지
받다 보면 네.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이 시스템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센서를 통해서 좀 스마트 교통 인프라들이 네. 다양하게 설치가 되고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 정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다가 좀 사각지대가 된다든지 네.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을 해줌으로 인해서 네. 자율주행이 정말로 안전을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자율협력 주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나 스마트 교통 인프라가 같이 수반되는 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그렇군요. 도로가 계속 차량에다가 각종 교통 정보를 전달해주면 이것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장님.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이제 미래의 대세가 될 텐데 달리다 보면 도로에서 자동적으로 무선 충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쪽으로도 지금 뭐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효율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뭐 고속도로도 될 수 있지만 아니면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캠퍼스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속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교통 인프라라든지 지능형 교통 체계 자체가 사실 도로상에서는 다양한 행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차량이 주행하면서도 그렇지만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태들을 센서나 스마트 교통 인프라로부터 수집돼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좀 동적인 상황에서도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의 교통혁명인데 우리 기술이 자율주행이 뭐 현대자동차도 연구한다, 뭐 국민대학도 연구한다, 뭐 포항공대도 연구한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기술이 세계와 비교하면요. 네, 이제 아직 뭐 좀 부족한 점도 좀 있는데요. 이제 많이 좀 노력하고 있고요. 2027년을 목표로 이제 범부처 자율주행 과제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세종시에서 작년 말에 작년에 이제 구글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서비스하는 것처럼 세종시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토노머스 A2G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세종시에서 이제 정해진 길만 가다가 이제 반경을 좀 확대해서 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업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A2G는 오토노머스 A2G는 이제 핵심 멤버들이 이제 현대차 연구원분들이 이제 나와서 만드신 자율주행 하시던 분들이 만드신 이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언맨드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언맨드 솔루션은 이제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 지금 이번에 애트리에서 이제 IT 중심의 자율주행차를 5월에 선보였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으로 자 어디를 가자 그럼 인식해서 가고요. 차창에 이제 어떤 주변 정보를 보여주고 이러는데 그 이제 차량 자체를 만든 회사가 이제 언맨드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에서 또 시작한 자율주행 회사가 이제 토르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좀 많이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적게 되네요. 아직 스타트업이어서. 교수님, 근데 우리 수준도 상당하다라고 또 우리 특별 릴레이 인터뷰에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이 사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9월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렇죠. 중국도 대단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뭐 테슬라, 구글, 그다음에 애플이 어떤 걸 내는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해나가면서 5G, AI, 자율주행을 묶어서 상용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번 상하이 모터쇼의 특징을 좀 보면 중국의 자동차사가 아니라 IT사가 이끌어가는 자율주행 요게 좀 보이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북경 모터쇼를 갔어요. 북경 모터쇼를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뭘 발표했냐면 2025년에 300만 대를 수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사들하고 좀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 자동차사들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기계적으로 현대차를 못 따라갔다. 그건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데 중국의 앞으로의 어떤 그 스마트카나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중국의 IT사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중국 자동차사들한테 복수로 들었었거든요. 교수님, 기왕에 중국의 IT 기업들 중에서 이런 자율주행의 강점을 보이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상하이 모터쇼에서 보면 이제 화웨이나 바이두나 뭐 DJI 같은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도 직접 만들었고요. 네, 레이더를. 네, 그 직접 만들어서 이제 중국 자동차사 협력에 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바이두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앞으로 여러 도시에서 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드론의 DJI도 이제 비슷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어떤 라이다를 통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IT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세종시에서 오토노머스 A2G와 같이 이제 자율주행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도 좀 하고 있고. 아, 네이버도 하고 있습니까? 네.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랩스 하고 있고 뭐 삼성, LG도 있고 뭐 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도시 내에서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IT 기업들이 투자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하이 모터쇼가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IT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만 잘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죠. 도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자동차의 이 기술이 발전해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장마철과 더불어서 무더위가 지금 상당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상기후가 이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것도 생기듯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 교통체계가 자율주행 상용화하고 아주 긴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기후변화나 그걸로 인해서 도로나 또는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는데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집중호우가 순간적으로 막 쏟아져가지고 그걸로 인한 사고라든지 또 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다른 형태로 센서라든지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해서 빨리 확보하고 습득을 해서 그 부분을 정보로 서비스할 부분 정보로 서비스하고 자율주행의 경우는 그런 제어권 전환이나 위험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시간적으로 캐치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거기에 맞게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이터 정보 그리고 센서나 이런 어떤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현실입니다. 부장님께서 그래서 지능형 이 교통 체계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데이터도 필요하고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주무부처는 어디입니까? 어디 또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나 국도의 경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자율주행 협력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CITS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웨이브 통신망도 깔고 전자지도도 만들고 아까 우리 정구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상용화를 이제 지원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교통에 있어서 도심부 일반적인 도시 내에서는 경찰청에서 이제 신호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관리 운영하다 보니까 지자체와 더불어 하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또 지자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호간의 좀 보완과 협업이 융합이 상당히 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미래 기술은 융합과 산업의 혁신인데 교수님 이게 또 전자공학 쪽을 전공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자율주행차의 마지막 남은 핵심 기술 또 가장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데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기술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눈 비 오면 잘 안 되는 거죠. 눈 오고 비 오면. 지금 예를 들어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흙탕물이 튀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잘 이걸 씻어줘야 되는데 또 와이퍼가 씻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팅이 벗겨지면 카메라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어떤 그 날씨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밝은 대낮에 차량이 별로 없을 때는 다들 잘 가는데 쉬우니까 이제 좀 눈 비가 오는 날씨 상황이나 야간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차량이 많을 때 이제 복잡한 도심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복잡한 도심에서는 이거 저 주변 차량하고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온다든지 수동 주행 차량하고의 어떤 공존.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갑자기 뭐 아이가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지능형 교통 체계에서 체크를 해서 좀 알려주고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어떤 차량 센서 플러스 어떤 지능형 교통 체계가 좀 도와주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최종 기술로 가는 데는 그만큼 또 안전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술적 그렇죠. 또 완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네. 그리고 어떤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지능형 교통 체계의 발전이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능형 교통체계 차 말고도 이제 도로까지도 같이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로 교통 체계 부장님 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가장 여기서도 핵심적인 기술이라면 기술은 어떤 기술이 될까요? 네, 방금 이제 정국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동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어떤 도로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적으로 습득을 해서 제공을 해야지 이 안전이 시스템화돼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차량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센서를 통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가 안 되는지는 네네. 자율 차량을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인프라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같이 운영하고 실증하면서 어떤 케이스, 어떤 부분, 데이터가 어떤 게 더 정확하게 필요한지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처 간에 좀 역할이 있고 또 같이 네.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이번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해나가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네. 통신에 대한 부분이 규격화가 네. 아직 그리고 데이터를 좀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보 서비스를 일반 우리 자율차가 아닌 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런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규격화가 되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변수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논의가 잘 돼야 알겠습니다. 되는 표준화 작업 그런 네. 부분이 필요한 왜냐하면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더라도 자율주행이 아닌 차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런 또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겠죠. 자,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정건민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068님, 자율주행 차량은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신호등의 색을 구분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요? 이제 지금 어떤 결국 이제 신호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신호등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네, 그걸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능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상용화된 자율주행 차량은 아직 없고요. 네. 이제 테슬라 차량이 이제 그런 걸 인식해서 그 도심을 갈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차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네.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뭐 특정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 인식이 좀 어렵다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교통 체계에서 통신으로 알려주면 상당히 좋은 거죠. 통신으로 알겠습니다. 알려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앞으로 이제 뭐 신호등 바뀔 때까지 네. 시간이 얼마 남았다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거고. 알겠습니다. 신호등 색깔 구분이 가능한 차량도 있고 아니면 통신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238님, 라이다가 비싸서 제조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비싼 센스는 어떤 건가요? 네. 뭐 라이다가 가장 비싼 거죠. 네. 지금 이제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를 조합을 하는데 라이다가 정확하게 뭡니까? 라이다가 이제 우리가 레이저를 쏘거든요. 네네. 레이저를 쏘면 그 반사돼서 오는데 그 시간을 딱 체크를 하면 이게 거리가 얼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동시에 이제 여러 개의 빛을 쏴서 형상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이제 물체가 있을 때 손으로 이제 쓱 문지르면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고 네네. 모양이 어떻겠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라이다가 이제 그렇게 모양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옛날에 이제 구글이 썼던 네. 거는 뭐 75,000달러. 그게 국내에 들어오면 거의 1억 정도 됐어요. 그 센서 하나 자체가. 센서 하나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라이다 센서를. 네. 그래서 뭐 100만 원 이하, 수십만 원 정도로 가면은 상용화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업체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OS 랩이라는 업체는 올해 CES2021에서 네. 라이다 분야에서 유일하게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고 네. 좋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라이다가 워낙 비싸니까 라이다 하나만 좀 탐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자, 특집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미래 교통혁명을 꿈꾸다.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님, 도로교통공단의 김정래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